1쪽 펴시고 현대소설 제목학습 2번 들어갑니다. 자, 작품은 이경의 고향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제목을 잠깐 볼게요. 뭐 이기영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작가 소개를 따로 하지 않을 거고, 제목을 보면 고향이야. 고향하면 일반적으로 느껴진 이미지가 뭐야? 농촌. 그리고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가 가장 극했던 시기. 그러니까 이걸 뭐로 봐야 되냐면, 이거를 농촌 소설인데 농촌 소설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향토적인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소설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그런 농촌의 현실적인 부분. 만무방 생각나? 응와 응칠의 이야기? 그리고 농사에도 이용이 그치. 맞지 않아서. 어떻게 형 응칠이는 가족과 함께 야간 도주하고 아내와 헤어지고, 그래서 혼자 만무방인데 살다가 동생이 있는 마을로 왔는데 동생 눈에 벼가 사라져. 그 도둑을 찾고 보니까 누구였어? 응호 본인이었어. 이렇게 자기 눈에 벼를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촌의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서 3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농민의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 우리가 만무방을 봤던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고향도 접근하면 돼요. 30년대 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만무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이다, 만무방이 되어 간다, 어쩔 수 없다, 끝나버리지만요, 이 방법은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영의 고향을 문학사적으로 보면 다른 작품과 다름없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의 현실을 그렸지만, 뭐를 제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향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럼 경향소설은 뭐냐? 바로 1920년대부터 카프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 동맹이라고 해서 뭐 했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해가지고 부르주아에 대한 계급투쟁을 했던 그런 부류의 작가들을 카프 단체라고 불렀거든요. 계급투쟁. 가난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굶어 하는 작품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다 라고 평가받는 이기영의 고향이에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번에 현대소설의 조짐이 너무 좋아요. 되게 괜찮은 작품들이. 이효석도 어때 얘들아?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메밀꽃 필무렵 같은 향토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이야기라면, 장돌뱅이가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지난번에 봤던 도시와 유령 같은 경우에는, 그치, 우리 진짜 자기도 가난한 노동자인데 동묘 처마 밑에서 이제 그 노숙을 했던 자기가 도끼비를 발견하고 가봤더니 교통사고로 당한 어떤 모자 이야기, 돈을 주고 나온 이야기 통해 가지고 30년대 도시의 현실, 이번에는 농촌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3번의 보기 설명을 먼저 볼 거예요. 물론 1번에도 보기가 있지만요, 1번은 뭐 할 때 읽으면 되냐면 A 부분만 국한되는 보기잖아. 그러면 1번의 보기는 나중에 A 부분을 읽을 때 얘 읽고 A 읽으면 되고, 3번의 보기는요, 작품 전체에 대한 보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조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도시에는 유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농촌은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궁핍해졌다. 특히 고향은 이 시기 조선의 농촌 현실을 원터 마을이라는 공간의 배경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우매했던 원터의 소작인들은 힘겨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경제시대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걸 끝내버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는 뭐냐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김희준이라는 주인공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희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애들아 또 농촌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농촌 사람들이 몰라서 우매해서 당해,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알려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거나, 또는 글자를 가르쳐줘, 시문의 상록수처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드리냐면, 도시 지식인이 농촌으로 가서 시해, 혜택을 베푼다. 차원으로 접근했던 농촌 소설이거든, 이제까지는. 근데 김희준은요, 내가 아니까 니들을 내가 무지몽매한 니들을 가르쳐주마라는 그런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난 지식인이고 너희들은 무식한 사람이야가 아닌 이 김희준도요, 같이 가서 뭐하냐? 같이 소작농이 돼요. 자기도 땅을 빌려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출연하고, 같이 농악 연주하고, 같이 술을 나눠 마시면서 뭐한다? 그들의 일원이 됩니다. 일원이 되면서 뭐라느냐? 두레라는 걸 만들어요. 두레. 농촌 공동체 두레.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막 그 중학교 도덕 시간에 막 두레와 뭐 향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골 마을에서 그러니까 공동 노동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다행이네 집 지붕이 막 헐었어. 그러면 혼자서 그 지붕 고칠 수 없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가가지고 같이 지붕을 고쳐주고, 다음에 만약에 경민이네 지붕 날아가면 거기도 다 같이 몰려서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했던 공동체 의식이 다시 이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다. 특히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두레를 할 때 이 사람들이요, 돈이 많건 적건, 신분이 높건 낮건 모두 평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레를 조직하려고 하자 이 마을에 마름인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누구였니? 안승아. 이 사람 마름이거든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반대하진 않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네가 반대해라 라고 시키는 교활한 인물이 나옵니다. 방해꾼이 등장하면 소설이 되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뭘 통해가지고 이런 두레라는 농촌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뭐 해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결국 똘똘 뭉치면 된다. 라는 기념비적인 작품. 자, 계속 이어서 보기 설명할게요. 자, 이런 변화는 일본 유학을 하고 온 김희준이 마을의 소작인 신분이 되어서 농촌 계몽 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농민과 연대성을 확보하려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그 이전의 농촌 소설이, 농촌 계몽 소설이 도시 지식인의 하향적인 시혜의식,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지식인이 무식한 농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내려준다 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차별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상당히 보기 설명이 좋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 부분을 봤더니 앞부분 죽을 바로 다음이에요. 그럼 앞부분 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한 후 5년 만에 고향이 원터 마을에 돌아온 김희준은, 자, 인물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상황입니다. 철도가 놓이고 제4 공장, 제4, 알겠지? 사자가 실사자잖아. 실을 만드는 방식 공장. 어쨌든 공장이 들어선 거야. 팩토리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가난한 고향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해. 그럼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 뭐였을까? 자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땅을 빼앗기고, 땅을 왜 뺏겼을까요? 빚. 재단 잡아서 돈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뭐 하는 겁니까? 담보를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작농 전락한 농민의 현실을 목도 눈으로 본 희준은 스스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계몽활동을 벌이고,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무엇을? 두레를 만들고자 뭐합니까? 마름이 뭐야? 대빵. 아니야. 본봄 그런 장인어른이 마름이거든. 돈 많은 사람. 제일. 뭐? 땅 주인한테 위임 받는. 오케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는데 솔직히 주인은 땅을 갖고 있고 골프 치러 다녀야지. 관리인 그지? 시키는 거야 밑에 관리인. 자네가 내 땅 관리가 돼가지고 소장료 받아가지고 수수료 좀 떼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한테 수수료 줄게. 그래서 네, 관리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지어가지고 거기 관리소장 한 명 앉힌 다음에 당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세 주고 세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돈만 갖고 와. 난 건물 주거든. 이런 식으로. 중간관리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주가 모든 권리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너 싫어 너딱안 줄. 이런 식으로. 배고프다. 아유 어르신. 그러면 제가 닭 한 마리 잡아드립죠. 콜 내년에도 또 땅. 태규야 수입 먹고 싶다. 아이고 제가요 요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농사짓기 싫어.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A 들어가기 전에 뭐를 먼저 봐야 돼? 보기를 먼저 봐야 돼. 1번의 보기 보겠습니다. 두뇌가 뭐냐? 재래의 풍속을 대표하는 농가의 조직으로 주민들의 그 다음 보세요.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한두 명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자주와 평등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진 또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점.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 농촌 사회는 뭐였습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주, 마름, 소장농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봉건적인 관계거든요. 철저하게 윗사람 아랫사람의 차별이 존재하는 구조였는데 수직적 구조였는데 두뇌는 어떤 구조래? 수평적인 구조래. 두뇌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농촌의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수직적 계층 때문에 온 것이었잖아. 열심히 일했는데 얘는 제일 배고프고 얘가 제일 배부른 구조. 나무방도 그랬거든. 이걸 깨뜨리는 방법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수직을 수평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시한 게 두뇌예요. 당연히 마르벤이 이 권력을 가진 안승환이가 두뇌를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노동으로서의 진취성,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합니다. 이 작품에서 원터 농민들은 두뇌를 통하여 의식을 하늘에 결집을 시키고 단결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지배계급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두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누구들은 지배계급은. 그 지배계급 중 한 명이 누구나? 마름인 안승환. 그래서 마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안승환은 희준이와 정면 충돌하기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선서원이 승낙하는 채 했으나 뭐를? 두뇌를 만든다는 것을. 내심으로는 두뇌를 내자는 게 그리 찬성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유는 앞에 아까 때문이었죠. 집단의 결속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뇌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봐 시기라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도 너무 비겁함인가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보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말 사람들이 희준이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린 것처럼 불안이 없지 않았다까지 지금까지 뭐가 나옵니까? 안승학의 내면 심리가 나오고 있지. 직접 문제로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간에 있잖아.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 아니라 안승학이 나왔어. 그럼 서술자 3인칭. 내면 심리가 제시됐어. 그러면 전지적 작가. 일단은 문제를 냈건 안 냈건 시점을 빨리 찾아버리셔야 돼요. 시점을 찾아놔야 이 작품의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에 부합하는 서술상 특징들이 주로 딸려 나오는 거야 이제. 전지적 작가입니다. 자, 안승학은 그래서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주판안을 굴리며 생각을 해보다가 갑성이를 시켜서 학사미를 불러왔다. 학사미는 그가 민판서집 사암운동을 할 때부터 그에게는 다시 없는 신복이었다. 누구? 바로 학사미. 학사미는 안승학의 신복. 가장 가까운 부하.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난 이름의 의뢰 학사미와 상의하는 터였다. 학사미가 아침 잡수셨어요? 기억 보세요. 수염으로 한 몫을 보는 무슨 일일까? 수염으로 한 몫을 보는. 학사미가 수염이 덥수룩한데 수염으로 그 느껴질 인상. 우리
우리 그게 있대요. 야구를 잘 안 좋아하시겠지만 메이저리그 좀 있으면 이제 MBC 스포츠 막 이런 할 거예요. 김광현 이제 메이저리그 갔으니까 우리 류현진도 있고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을 보면요 수염을 막 뚝뚝하게 기른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 류현진 했던 LA 다저스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삼루수 개 있는데 수염만큼 기르네. 수염 왜 기르냐 했더니 위협적이래 그게. 산적 이미지 있잖아. 수염을 뚝뚝하게 기르면 그 투수로 하여금 와 타자가 되게 센 것 같아는 위압감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염을 한 몫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뭔가 위협적이고 그리고 듬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외양을 간단하게 소개한 겁니다. 학사미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습니다. 공손히 인사했다는 부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학상과 승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일종의 주종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기억 실시간으로 푸는 거 이제 입 아프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의 인물의 행동을 묘사해서 두 인물의 사회적 관계를 짐작하게 해. 어떤 관계? 주종 관계겠죠. 다음 일 좀 들어오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 자네도 들었나? 시준이한테 뭐 말씀일까요? 둘의 말이야. 근데 젊은이들이 짓거리는 말은 들었어요. 왜요? 주인은 한 걸음 다가가며 교활한 웃음을 가지 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원래 그냥 웃으면서 해도 되는 것을 소설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활한 웃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소설자가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태도가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인물의 외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뭐하게 하게끔? 독자가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를 짐작하게 하게끔.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야? 우리가 서술자가 이러잖아 얘들아. 독자들을 특히 이런 전지적인 시점의 경우 더 뛰어납니다. 독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뭘 해야만이? 일종의 제휴를 해야만이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가 이 인물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소설자가 독자를 끌어당기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 봐봐. 교활하지? 성격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그래서 쟤는 나쁜 애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최만식의 미스터방 같은 경우에도 서술자가 미스터방의 외모, 콧빛들이 방산복이, 그 다음에 이 방산복의 말, 백상, 조배기 시지, 뭐 술드슈, 원래 며칠 시지, 이런 말투, 뭐 허세 부리는 거, 심지어 라조기를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막 닦는 이런 교양 없는 행동들을 통해가지고 인물을 부정적으로 그리려고. 또 하나,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미스터방. 판소리 문체를 사용해요. 구어체. 즉 독자에게 친밀한 말투 사용해가지고 독자를 끌어당기는 기법. 그러면 얘가 인물이야? 네가 독자고 내가 소설자야? 널 나로 당기면 너하고 얘가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만 이 인물이가 풍자가 가능해지게 돼. 왜냐면 비판적인 존재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누굽니까? 안승학입니다. 왜? 얘네들은 뭐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그럼 잘 되었네.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게. 직접 안 합니다, 얘네들은. 내가 반대해요? 그래. 곧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동중에 손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마을에 손해가 없으면 해보라고는 했네만 나중에 생각해본 즉 뒷일을 누가 알아. 뒷일이라게 되면 자신이 우려하는 바예요. 농민들이 결속되어서 희준이 사람이 커지는 경우 둘이 냈다가 공연이 부비만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공연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만 커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에 넘치는 추념세만 물리게 된 것 아닌가라고 일단은 뭐합니까? 학사미에게 두뇌를 반대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A를 가지고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쉬운 포인트에서 답이 찾아졌어요. 3번 보시면요. 안승학은 두뇌를 만들려는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현재 위치가 흔들릴까봐 걱정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세력, 자신이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는 아니죠. 자기가 왜 두뇌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뇌는 어떤 조직?
수평적인 조직인데.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애치당초. 답은 3번이 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략 이후. 이번에는 희준이의 사람들과 이야기입니다. 백룡이는 논을 매러 와서 두려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 때 쉴참. 농구들은 논두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디귿 보세요. 이 둘의 조직원들끼리는요,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러니까 노래들은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막 벼도 밟아버리고 벼를 뽑아버리고 잡초를 놔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먹이지 않았다. 서로 뭐하는 모습이에요? 조심스러워하고 배려하는 일종의 규칙이 성립된 거죠. 그러면 디귿 이번에 3번 특정 소재에 대해 인물들의 반응 행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뭡니까? 바로 술과 관련돼서 이 둘의 활동을 할 때 논맥과 관련돼서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공감대 형성돼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술을 한 사발 이상은 주지 않았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지금 담배 연기에 쌓여서 이야기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팀에 끼어 앉아서 한 추정을 들었다. 뭐한 겁니까? 희준이가 단순하게 도시 지식인으로서의 시혜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도 결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리을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다니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라고 했을 때 이번에 4번 가보세요. 공부만 할 줄 알았던 희준이가 이렇게 풍물도 잘 치고 농사도 잘 배우게 생겼어. 예상치 못한 상대 행동을 칭찬하는 말이죠. 곧 호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았죠. 김선단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도 매면 곧잘 매겠는데 그러자 희준이가 왜 농구리 되면 못 쓰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농구리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일종의 상대와 함께 섞이고자 하는 게 약간 호감이 섞이는 그런 물음이지 요걸 가지고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나? 일반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나 의도를 내포하는 반문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이 잘못됐죠. 이번에 5번입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돼도 월급 생활하면 좋지 않아. 근데 월급 생활보다도요 저는 이런 일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참. 조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에게로 돌리는데 조첨지의 의심스러운 눈은 이거예요. 바로 희준이가 우리한테 와서 분명 도시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월급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농을 하면서 두려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 얘가 무슨 운동을 하나 보다. 뭐 사회주의 뭔가가 있나 보다.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려있는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3번 잠깐 보세요. 조첨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은 당시 농촌 계몽을 하던 지식인들이 하향적 시혜의식을 드러낸 것과 비교했을 때 희준이 무슨 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거는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희준을 바라본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사상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의심이지 하향적인 시의식을 드러낸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 이거는 보기의 설명이 이 작품 전체의 어떤 그 지식인의 태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조첨지가 생각하는 건요 단순하게 김희준이 무슨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에 불과해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의 특성과 비교하는 요 3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죠. 그러면서 희준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숙명적 인생관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나 이렇게 농민으로 태어나서 농민으로 고생하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들은 그 낡은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뭐를? 놀고서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누구의 지주를 부러워하죠.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되느냐? 떡갈나무 잎을 생각합니다.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와 같이 있던 낡은 생각, 즉 햇잎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한 겁니까? 묵은 잎새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즉 충분히 공동체로서 힘을 모으면 이 수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뭐한 겁니까? 숙명적 인생관에 부딪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 낡은 잎새를 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다는 이유, 해법이 뭐였습니까? 두레였죠. 그래서 비연배적인 작품이다 라는 작품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기영의 고향. 자, 그리고 현대소설 3번. 자, 유진오의 김광사와 T 교수입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3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작품의 두 인물 김강사와 T 교수, 그럼 이 사람들 직장은 어딜까요? 대학이겠죠. 대학에 있는 강사와 교수 시골입니다. 김강사가 바로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김만필이라는 사람으로 동경 제국자 출신의 아주 유능한,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실업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취업을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 대학에 그 S 전문 대학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힌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기는 학자다. 학자적 양심과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경제적인 안정. 사이에서 뭐하는? 고민하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나약한 지식인 김강사. 그리고 익명의 T 교수는요. 그냥 T겠지. A, B, C, D, F, G, H, I, J, K. T겠지. 뭐 성에 뭐 T가 들어가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T로 시작하는 게 뭐 태씨? 탁씨도 있고 뭐 탁. 탁씨 유명한 사람 누구있지? 탁재훈. 탁씨. 아, 그치 읽었고. 혹시? 그 사람 그 사람. 탁지훈밖에 없네. 태씨는 누구있지? 태진아. 태진아. 본명 아니? 아 진짜요? 응. 네. 원래 그 트로트 가수들이 그 이게 이미지가 중요해가지고 이름 다 예명이야. 예쁜 이름보다. 원래 본명은 조방원이고 아, 조방원이고 그다음에 그 오. 예명이 태진하고 아들 이름도 조머식이잖아. 이루로 바꿨잖아. 아, 아 그러네. 이름? 이루 그 작곡도 하고 옛날에 가수도 했었고 그 둘이 같이 그 하잖아. 기획사. 아 그래요? 서른도도 본명 아니야. 진짜. 이영춘. 너무 다르다. 왜 그 원빈도 본명 아니잖아. 김태평. 아 현빈인가? 현빈인가 원빈인가 김태평이야 본명. 현빈이 김태평이지. 어쨌든 빈이잖아. 본명 아닌 사람들 좀. 예전에 제일 그래도 정감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류수영. 배우 중에 류수영이라고. 네. 그 부인도 배우인 박하선인가? 네 맞아요. 류수영의 본명이 어남선. 어. 되게 정감 가지 않아? 어씨예요? 어씨야 어씨. 어쨌든 T 교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교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다방법 안 가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경쟁자는 모함을 더 쳐내버리고 자기 윗사람에게는 뭔가 뭐 선물을 주면서 좀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상당히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T 교수는 어떤 지식인이냐? 바로 비열한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소설에서의 인물에 대한 성격을 제시할 때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회를 잘 엿본다라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기회주의는 뭐냐? 바로 이 기회 쪽에 있는 뭐 하는 거? 거. 맞아. 강한 자에게 붙는 거. 권력을 가진 자에게 기생하는 거. 그게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뭐 인물이 니네밖에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애들한테 갈굼당하고 찐따였어. 근데 학교에 그 전 학교 지역구 통합 짱인 애가 전학을 왔어. 싸움 겁나 잘하거든요. 맞아. 안녕, 우리 학교 처음이지. 내가 말이야 너희 우리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도와줄게 해가지고 막 빵셔틀도 하고 막 가이드도 하고 막 붙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이 아이의 그 힘에 내가 기대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있지. 방사복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미군의 세상이구나. 아, 미군 하나 골라야 되겠구나. 아, S소위. 잡아. 커피단이 예. 커피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인국 박사. 소리 들어오면, 그죠? 소리 한번 장교 꼭 제거 수술해주고. 그래서 커피단 이름 얻고. 그 다음 또 이제 미국이 세상이 되면 미국 외교관에게 또 막 주소 국보 갖다 바치면서 또 마찬가지로 잘 봐달라고 하고. 다 기회주의자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 들어가 볼게요. 1930년대에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들이 많이 등장한다. 자, 이때 지식인이 등장한 소설 중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현진건의 물론 운수 좋은 날 같은 김첨지도 있지만요. 빈처, 가난한 아내. 지식인이에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인데 아내를 항상 굶기는 그러한 무능한 지식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혹은 이상의 날개. 자기도 지금 지식인이야. 이상의 날개는 뭐냐면 그 실제 이상의 삶을 반영한 소설이에요. 자기 아내라고 있는데 얘가 뭐야? 기생이야. 그래서 되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뭐예요? 학자들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입지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이걸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에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중의 고뇌가 바로 누가 하고 있는 이 김만필이 하고 있는 이 고민이에요. 돈이냐 양심이냐. 지식인 소설은 그들의 이런 고뇌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유진의 김광사 티교수 역시 그런 지식인 소설 중 하나입니다. 자,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학자적 양심이 중요해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그치? 냉정하게 생각해. 둘 다 중요해.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있어. 예전에 제가 그 주호민 아저씨가 신과 함께 말고 다른 작품을 또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대사가 있어요. 너는 죽을 때 밥을 덜 먹고 온 게 안타깝겠냐, 꿈을 덜 이룬 게 안타깝겠냐. 죽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살라고. 죽을 때 밥도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백다방 더 먹고 막 이런 게 안타깝겠냐. 아니면 내 꿈을 더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안타깝겠냐.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잘 살 수 있대요. 그럼 밥도 먹긴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애들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제까지 배운 작품들 봐. 돌다리. 도시에 나가서 의사로 성공한 아들에게 병원 증축을 위해서 땅을 팔아주지 않고 이를 꾸짖는 아버지의 모습. 혹은 대기업 총수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총수 골렸다가 쫓겨나는 그런 유재필. 보면 와,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만 추구해야 되는구나.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거 버리고 전통적인 거 추구해야 되는구나. 과학 이딴 거 사이언스 다 죄다 버리고 오로지 휴머니즘, 뭐 철학, 필로소피 이런 것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 이 문학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과학과 문명과 물질에 매몰되지 말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자는 측면에서 약간 땡겨주는 거지 완전 이렇게 살아버려라 이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뭐하다 보니까 속물적으로 물질에 끌려가고 경제적인 삶에 끌려가다 보니까 양심은 지켜야지 그런 어떤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신 얘기 하나 맞출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그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야 김서방 너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다 됐냐? 장인어른은 되게 그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지 알겠죠?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를 뽑으셨는지 이제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뽑았던 대통령 중에 성공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했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였어요. 장인어른 반대예요. 딱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한테 야 김서방 그 문재인의 둘째 아들은 문재인의 그 지금 김정숙 여사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그것도 무슨 말일까 부말일까 했더니 아니 그렇다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니네가 하고 있는 제 유시민이가 하는 소리 김어준인가 뭔가 하는 소리가 다 그게 가짜 뉴스지 이러신 거야. 빨갱이 다 됐다고. 근데 말씀드렸어.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감히 우리가 일제의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운 국가가 계속 기울어진 채로 오니까 요거를 바로 세우려고 땡긴 것뿐이지 빨갱이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그동안 이러고 왔어요. 오른쪽으로 똑바로 걷자라고 왼쪽으로 좀 땡긴 것뿐입니다. 이게 좌파가 아니라. 다행히 이해됐어? 너무 물질적으로 살아가니까 얘들아 사람은 물질과 정신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이게 인간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측면이라는 거. 그 말씀 드릴 땐 장인어른이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야 나보고. 좌파 북한 가래. 북한 가면 너는 인민이 옮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 종교의 자유 시민 못하잖아. 지민이가 신천지야. 어떻게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래? 종교의 자유 인정. 그치? 얘가 마음의 특교야. 그래? 종교의 자유 인정. 힌두교야. 그래? 종교의 자유 인정. 얘 맨날 소만 먹고 맨날 돼지만 먹고 서로 싸워. 그거 왜 먹냐고. 힌두교하고 마음의 특교가. 그래도 인정. 정치도 내가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판단서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흘려듣지. 야 이번에 누가 뭐 했대? 예 하고 그냥 흘려듣고 갈등없이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남자친구하고 종교가 정반대고 막 정치 성향이 정반대고 입맛 정반대고 막 이러면 있잖아. 좀 해결하면 돼. 저희 아내하고 저는 입맛이 극과 극반대 사람이에요. 저는 잡밥을 좋아하고 흰쌀밥만 좋아하고 저는 건더기 파고 아내는 국물 파고 저는 날 음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날거 음식을 하나도 못 먹어요. 모든 음식이 불이 닿아야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깃집 가잖아? 익힌 고기 먹고 나는 그 생간, 천엽, 그 육회 이런 건 내가 다 먹으면 되고 아무도 손은 안 대. 다 내 거. 우리 짬뽕 먹잖아. 좀 더럽지만 부부니까 뽀뽀도 하는 사이였으니까 짬뽕을 바꿔 먹다가 중간에 나는 그 해물하고 면만 건져 먹고 국물만 남기고 아내는 국물만 쭉 먹고 면만 남겨. 건더기 잘 안 먹어. 면도 안 먹어요? 면도 잘 안 먹어. 왜냐면 그게 특히 이게 중국 요리의 면은 이게 좀 배탈 잘 난다고 잘 안 먹어. 더부룩해지거든. 잘 취하고. 그래서 그냥 건더기 줘. 그럼 중국집을 안 가야 되니까. 국물 좋아하지. 짬뽕 국물은 또 되게 좋아하지. 불맛 나는 그런. 요즘 대구가는 좀 맛이 없어졌어. 요즘 조금 맛이 없어졌어 요즘에. 4,000원으로 내렸다며 짜장면. 그래. 어디요? 대복관이라고 있어.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는 우리 집에 배달 오는 20초 걸리는 중국집이 있어.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인 그 중국집. 거기밖에 없거든 우리가.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짬뽕이 되게. 근데 진짜 요즘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뭐 먹을까 주말에 중국집? 너 요즘에 이상해졌어 하면서 메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7번가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알볼로가 조금 그 밀가루 맛이 나. 도우에서. 아 몰라. 진짜요? 도우에서 밀가루 맛 살짝. 그냥 뭔지 알지? 그 밀가루 맛이라는 게. 응. 빵을 딱 씹었을 때. 네. 그치? 완전히 익지 않아서 뭔가 좀 약간 그 가루 냄새가 나는 거. 내가 보기엔 그 도미노 때문에 그래. 박세로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요즘 도미노가 딱 하고 그 다시 또 판매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대. 최고요?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있어. 남자가 봐도 못 가는 박세로이. 어제 내가 보다 다 못 봤어. 우리 아들 오는 바람에. 아 보다 못 봤어. 어제 그 카레 홍합탕까지 보고 그것도 못 봤어. 어제 나중에 얘기해줄게. 안 보나 보다 지민이는. 네, 안 봐요. 아 이거 수락만 보고? 네? 아 불시착. 사람이 불시착 아, 보고? 그거 안 봐요. 잘하고 있네. 얘는 그거네. 그 탑골 예능 보고 있네. 그치? 최고야 레트로. 아, 자 가겠습니다. 문화 비판해라님. 김만피는 시침을 떼고 되물었다. 치즈기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내용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김만필이 강사로 왔을 때 스즈키라는 이름도 참 학생이 뭐 하느냐 바로 김만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캐물을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즈키가 다른 학생에게 들은 얘기였거든요. 그 다른 학생이 다카하시입니다. 근데 너네가 되게 흔한 이름이야 일본에서는. 거의 우리의 철수 영수급이에요. 스즈키 다카하시가. 가끔 예전에 이승엽이 진출한 일본 야구 보면요.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뭐 3번 타자 스즈키, 4번 타자 다카하시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이름이에요. 3번 타자 김철수, 4번 타자 조영수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냐? 출발점 T 교수예요. T 교수가 학생들에게 뭐 한 겁니까? 김만필이 동경제국대학에 있던 시절의 과거 행적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이 과거 행적은요 현재 김만필의 지위를 흔들게 되는 알겠죠? 그런 과거 행적을 이렇게 T 교수가 학생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뭐 한 거예요? T 교수는 조금이라도 뛰어난 인재가 와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상황이 되면 뭐 해버리는 겁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쳐내버리는. 그 얼마 전에 황교안 아저씨가 그랬다며요. 3.1절 기념행사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태극기를 깔고 앉았다며요. 들라고 손해준 태극기를.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행동 하나하나가. 대가리. 그 옛날에 그 누구 있잖아. 그 무성이 아저씨도 공항에서 노로패스. 철저한 그 지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상류층의 그 몸에 베인 버릇. 몰라? 노르피스? 김무성? 그거 공항에 도착해 딱 문이 쫙 열리면 트렁크 들고 나오는데 비서가 뛰었는데 그 트렁크를 노르피스 그냥 트렁크 아무나 와서 빨리 집어. 유명한 동영상 있는데 김무성의 노르피스. 멋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딱 보면서 욕먹은 짓을 잘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근거들이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스즈키가 지금 뭐 한 겁니까? 김만필에게 T 교수님에게 출발해가지고 다카시를 거쳐가지고 선생님의 과거 행적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냐면요. 154쪽 가운데 밑에 쭉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이 굉장한 수제시고 요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동경제국대학서도 문화 비판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요. 그래서 김만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슨 책략이 있는 것이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 개 중에 우리 경찰견으로 사용하고 마약견으로 사용하는 개가 셰퍼드입니다. 왜냐면 이게 냄새 잘 맡는 독일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그런 기회주의자다라고 누구도 김만필가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오른쪽에 중요한 이유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 T 교수가 어느 날 H과장이라고 해서 이 H과장은 누구냐면요. 이 대학의 학과장입니다. 이 김강사를요 대학에 채용시켜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너를 채용시켜줬으면 나한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선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T 교수가 H과장 집에 선물을 갖고 간 걸 누가 김강사가 지나가다 본 것이었죠.
긴상. 그날 밤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H과객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날 밤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가셨던 거 보셨죠? 그런데 김광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끄덕이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남들 그런 짓을 하기 좋아서 하겠소만은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있으니 교장한테 무엇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주시란 말이요 라고 티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장에게 과자 상자라도 가서 선물해라. 과자 상자는 뭐 하는 겁니까? 권력에 아부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너도 가져야만 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진짜 과자 상자예요? 아니면 뭐 들어있는? 아니 그거 궁금해가지고. 니네가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 신세계에 보면 신세계가 뭐? 신세계 영화 있어. 한국 느와르의 그 기준점이 되는 영화.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 막 택시.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죽게 딱 좋은 날씨네 이중구의 명대사가 나와. 거기 보면 그 최민식 형사로 나오거든. 그 중에 황정민이가 그 선물을 보내. 중국 과자, 화병, 꽃 모양의 과자인데 딱 주겠더니 안에다 달러. 호. 이런 식으로. 야, 너 뭐 장난하냐 이러면서 대충 뭐 차탁 잘한 돈이니까 잘 받으세요 하면서 그 돈을 그 과자 안에 집어넣은 거. 우와. 옛날에 유명한 거 있잖아. 케이크 상자. 케이크 케이크 상자인데 상자. 케이크 넣고 신사임당들이 수렵분이 앉아 계시고 막 이런. 우와. 너가 만약에 나중에 수학 선생님 됐어. 네. 월급은 박봉이야. 네. 그래서 애를 한 둘 낳았어. 네. 내 식구가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월급이야. 그래서 뭐 너의 집 아파트를 당장 사면 꿈도 못 꾸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선생님이야. 근데 어느 날 학부모님이 찾아왔어. 우리 아들 공부는 좀 못하는데 우리 아들을 그 선생님께서 성적을 할 수 있잖아요. OMR 카드 조작 좀 하시고 성적을 조금만 올려서 티도 안 나게 애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니면 선생님이 그 아시잖아요. 그 숙명여고 그 교무주임 선생님처럼 자기 딸 2명 전교 1등 만든 것처럼 시험지 조금 유출해 주시면. 생일 케이크를 한 5개 드리죠. 그게 진짜 그 뜨레줄이 빠르가게 케이크 아니겠지. 그치? 한국은행에서 만든 케이크. 그래서 준다. 이게 한 5억이라고 치자. 5억. 5억이면 지금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잖아. 그치? 신축은 못 사더라도. 네. 막 중심과 단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처럼 약간 그 그래도 한 100세대들은 나홀로는 살 수 있잖아. 나 저 우리 아파트 4억에 샀거든. 저거 5년 전에. 할 수 있잖아. 콜? 콜? 아무도 몰라. 너만 알고 그 사람만 알아. 콜? 아, 이 새끼 고민하네. 너 교직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고민했잖아, 순간. 아니 5억? 아니 5억은 조금 약하고 한 7억이면 내가 땡기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거절은 단호하게 하는 거야. 단호하게.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한테 부탁하는데 나중에 남자한테 거절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 괜히 있잖아. 남자애들 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에 자기 합리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들이 좀 많이 미쳐. 되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요즘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내가 좀 누굴 만나기에는 좀 이 말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는 얘기구나. 그 기다릴게. 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 막 그러니까 좀 내가 너가 어떤 애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겪어보자 그럼.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거든. 그 네가 하는 거 보면서 사귈지 말지 결정할게. 천하의 나쁜 년이잖아. 그치? 단호하게 거절해. 이렇게. 그럼 여자는 이렇게 오케이란 말 이외에 모든 말은 다 거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세상에 여자 많아. 세상에 남자 많아. 그 남자들 사귀면서 중요한 게 있어. 처음에 이놈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좋은 점만 보이는데 사귀다 보니까 얘가 안 좋은 성격들이 있을 거야. 그거 못 고친다. 안 좋은 점, 단점 고치려고 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지. 안 좋게 헤어지게 돼. 님이 놈이 돼. 안 좋은 점은 둘 중 하나야. 견딜 수 없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든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남자 성격 고치려고 하면 놈이 되고. 다 경험이야. 내가 안 고쳐지는 성격이 있더라고. 안 고쳐지는 게 뭔지 알아? 사전에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지른 다음에 뒤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지른 다음에 그래. 나 이번에 뭐 하게 됐어. 그걸 왜 이제 얘기가 안 잡히지? 아니 그냥 내가 그때는 이거 꼭 필요하다 생각했지. 아주 상의를 하라고. 아니 자기가 바쁜 줄 알았지 회사에서 지금. 이번에 방해할까봐 내가 그냥 했어. 바뀐 게 없어 10년째. 매번 이런 일 갖고 싸우는 거 알면서. 그럼 내가 항상 마지막 말이 뭐죠? 그러게 왜 나랑 결혼했어? 자, 과자 상자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사요. 이 과자 상자 사러 갑니다. 그것도 뭐 한 거야? 물건 넣은 거 사러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자를 적습니다. 뭐라고? 자기의 작은 정성, 조품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요. 왜 내리느냐? 바로 들고 가면 내면 그래도 교장에게 잘 보여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학자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중간에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악마의 마음을 먹은 힘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의 전차를 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광화문을 해서 내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이 문수리가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1번 보세요.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보게 되면 물론 아까 우리가 여기는 앞에 작품이었습니다. 안상의 내면심리였지만요. 여기는 누구의 내면심리요? 김만필이 스즈키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티 교수의 얘기를 듣고 과자 상자를 사고 교장에 가면서 수많은 생각들, 특히 내적 갈등은 뭡니까 여러분? 인물의 내면심리잖아요. 그래서 1번에 심리 묘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답이 1번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이해 확인 문제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여기는 작품을 이해했는지 그냥 EBS 수준으로 물어본 거예요. 문제는 2번, 3번이죠. 윗글의 스즈키와 티 교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스즈키는 김강산 하여금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과거 행적에 대해 가지고 문화 비판에 대해 가지고 티 교수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와서 이야기되면 잘 뭘 느끼게 됩니까?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위기의식이에요. 그리고 티 교수는 김강사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냐라는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번 보세요. 문화 비판에는요. 예전에 대학 재학 시절 했던 것이었고 지금 그 활동은요.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양심껏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소임과 연관된 활동 맞고 서양과 잘 사서 교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맞죠. 근데 3번 보세요. 티 교수가 중간에 이런 말합니다. 학생들이 김강사를 수재라고 소개한 것은 뛰어난 인재라고 소개한 것은 김강사를 진정한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김강사는 문화 비판의 회원이었다라는 이 위험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섞여 들어간 말일 뿐이었지. 이걸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설명은 티 교수가 김강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화 비판회가요. 뭐예요? 이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20, 30년 되고 일본에 유학 와 있는 조선의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비판 대상 중에 뭐가 있을 거야. 일본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식민문화 비판 같은 거. 그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일본 제국주의 산하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 이름도 봐봐 지금
내지인들이 와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뭘까? 조선의 완전 총독부 뭐 간부들의 자녀들이거나 이렇겠지. 그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본 치하에 있는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자신의 과거의 그런 일본의 식민 문화에 대해 비판했던 행적들이 좀 더 뭐가 되는 거야? 위험 요소가 되는 거야. 우리 생각해봐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과거에 학교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반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게 되면 당연히 교사로서 별교사가 되겠지. 학포모 좋다. 뭐 만들어가지고